예, 이번 시간은 소비자 동기와 욕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소비자 트렌드를 통한 소비자의 변화되는 모습을 쭉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소비자 동기와 욕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욕구, 즉 구매 동기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물음은 마케터들에게 가장 궁금한 사항일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과연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근데 어떤 제품을 사고 싶은 걸까? 이 브랜드를 왜 선택했지? 그러한 것들, 마케터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소비자의 욕구라는 것은 이 소비자 심리학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의 가장 어떻게 보면 아주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비자 욕구라는 게 무의식적인 것이어서 보이지가 않는 거죠. 우리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마 대체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욕구라는 게 눈에 띄는 게 아니고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바로 파악해낼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소비자 욕구를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동기라는 게 소비자 동기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와 동기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개념상으로. 근데 동기라는 개념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소비를 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활성화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의 개념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목표지향적 행동을 유발하는 개인의 활성화된 상태다. 이 활성화된 상태라는 게 바로 그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이게 필요한데 이걸 사야 되는데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른 상태죠. 그게 이제 동기가 기본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욕구는 뭐냐? 욕구는 보통 이제 니즈라고 얘기하죠. 실제 상태와 그리고 바람직한 상태와의 차이를 지각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아주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문적인 정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상태라는 건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데 바람직한 상태는 뭐겠어요? 내가 뭔가 사고 싶고 원하고 싶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상태. 그죠? 그 차이가 분명히 갭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쓰고 있는데 사실 나는 저걸 사고 싶었어. 저걸 사용해보고 싶었어 라는 그 차이가 지각되면 그거를 뭔가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욕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기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표지향적인 행동이고 그 유인 대상물,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 목표 대상물을 얘기하는 거고 욕구 활동에 일반하다. 그리고 욕구와 목표는 항상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욕구라는 것은 결코 완전히 만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이것도 우리 속담이나 격언에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인간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다. 한두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욕구라는 건 완전히 만족되지 않아요.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고 나면 또 새로운 고차원의 욕구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행동의 목표를 성취한 사람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높고 새로운 목표를 또 설정하게 되죠. 그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의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의 동기라는 것은 행동을 유발시키고 목표를 향하게 하고 충족될 때까지 행동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의 방향과 강도의 지속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사람이 갈증을 느끼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이나 음료수를 마셔야죠. 그리고 물을 마시기 위해 물이 있는 곳으로 향해 움직이고 물을 찾게 되고 그 행동은 물을 마실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접촉한 소비자들은 특정 상품,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구매나 소비 경험에 대한 동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즉, 광고를 보면 소비자가 저거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광고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소비자가 저게 뭐지? 호기심이나 궁금증도 유발시켜야 되는 거고요. 한번 저거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촉발하는 그런 광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매 동기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에서 좀 더 구분하면 5가지 정도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유틸리테리언 니즈다. 그래서 실용적인 욕구. 이 실용적인 욕구라는 건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그 사실을 기술해주는 그것들을 알게끔 해줌으로써 해소시킬 수 있는 인지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고요. 쾌락적 욕구라는 것 또한 우리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우리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와 실존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많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익스프레시브 니즈라는 건 자기 표현 욕구예요. 특히나 최근에 우리 소비자들이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 개인의 개인화가 아주 심화되고 그것들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 표현 욕구라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예전에도 이런 자기 표현 욕구와 같은 이 욕구들이 많이 자극이 됐어요. 사회적 욕구나 상징적 욕구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그 내용은 이제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생리적 욕구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에이스 침대 같은 경우 요즘 광고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예전 광고는 이제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과학입니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소비자가 기본적인 욕구를 좀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기 몸을 강조해서 잠을 편하게 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스 침대가 그런 광고를 했어요. 아주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여기 제목이 좀 잘못 쾌락적 욕구 중에서 생리적 욕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 욕구 중에서 생리적 욕구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이러한 그 소비자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쾌락 어떻게 보면 욕구에 맥주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연결시켜준 카스 광고가 해당됩니다. 이것도 꽤 오래전에 했던 광고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주로 감각적인 특성, 느낌, 냄새, 감과 같은 경험하기 위한 쾌락적 해소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런 제품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쾌락적 욕구의 실존적 욕구에 해당되는 코카콜라. 소비 과정 자체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위한 소비, 느낌, 환상, 재미, 코카콜라 이런 것들이 뭐 지금도 요새 코카콜라 광고는 뭐죠? 조금 이제 코카콜라하고 라이트 콜라를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냐고 물어보는 광고가 나오는데 뭐 코카콜라 광고는 뭐 거의 오래전부터 이런 식의 광고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콜라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콜라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선택지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그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용적 욕구, 인지적 욕구에 해당되는 거죠. 인지적 욕구라는 게 바로 어떤 제품이 어떤 기능을 해서 나에게 어떤 좋은 점을 얻게 해주는지, 세상에 대해 호기심을 풀고 세상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소비자들은. 그래서 구강 내 위생을 알려줌으로써 새로운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고 그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거. 구강탁스. 옛날에 이제 이것도 나온 제품이었는데 잇몸 질환을 치약으로서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 이런 그 실용적인 욕구의 대표적인 건 인지적인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 표현 욕구에 이제 특히 사회적 욕구, 사회적 욕구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치려는 욕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에서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죠. 그래서 그 차를 탄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타인에게 당당해질 수 있다는 사회적 욕구를 유발하는 제네시스 자동차입니다. 이거 뭐 제네시스 자동차 지금 다른 형태의 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이런 사회적 욕구를 강조하는 광고는 요새 최근에는 안 하고 또 새로운 신차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자동차 광고죠. 상징적 욕구다. 자기 정체성의 어떤 측면이나 신념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체어맨이라는 차는 이미 이제 단종이 됐는데 예전에 체어맨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체어맨이란 차를 소유함으로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욕구를 표현함으로써 굉장히 상징적인 욕구를 보여준 그런 광고였다. 여기서 이제 수신제가 치국이다 라는 식의 자동차 광고인데 자동차 광고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차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또 상징적 욕구를 또 역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 동기라는 거는 뭐 광고를 통해서 많은 그 회사들이 기업들이 소비자의 어떤 욕구를 자극할 거냐를 이제 정확하게 사실은 파악을 해야겠죠. 제품이 어떤 욕구를 해소시키고 있는 제품, 또 어떤 욕구를 갖고 있으니까 이 제품을 찾게 만든다라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또 분석을 해서 매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매 동기 이론에는 우리가 동기 이론 자체만 가지고 보면 심리학의 한 학기 강좌의 내용으로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기 이론만 가지고도 한 학기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소비자 심리학에서는 구매 동기 이론이다. 그래서 구매 동기하고 좀 관련성이 깊은 동기 이론만 살펴보게 되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동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동기에 대해서는 이론이란 말은 사실은 붙이지 않습니다. 뭐 정신분석학 설이다, 프로이트의 욕구 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내용은 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얘기들만 했다라고 해서 이론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가설과 결과를 항상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지 그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이론이 되는데, 프로이트는 한 얘기들은 검증이 되질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경험적인 여러 가지 것들의 자료를 모아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책을 쭉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프로이트는 인간의 많은 행위가 개인적 욕구 충족과 사회적 책임 완수라는 두 목표 사이에 갈등에서 나온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가 동기의 그 출발을 갈등이라는 걸로 본 거예요. 개인의 욕구 충족 그리고 사회적 책임 완수, 그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도 그런 거, 양심과 그 다음에 막 충동, 그 두 가지가 항상 우리는 부딪히죠. 양심이 있어. 나는 양심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 충동은 뭐예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개인적 욕구 충족이라는 건 바로 충동이에요. 근데 사회적 책임 완수라는 건 역시 양심과 책임이라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항상 우리 마음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 싸우는 걸 이제 갈등이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동기라는 게 바로 그런 거에서 이제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 프로이트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세 가지 체계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갈등이. 이걸 가지고 성격의 바탕이 되는 근거로 이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고,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드가 바로 충동이죠. 그리고 슈퍼에고가 사회적 책임 완수라는 초자아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뭐예요? 현실적으로 그거 둘 사이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무의식 세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충동은 사실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저지르는 것들 있잖아요. 무의식 수준에서 제품 구매에 관한 충동을 가지고 있다. 또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제품을 상징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을 통한 대리만족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드, 에고, 슈퍼 에고의 관계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드라는 거는 무조건 해라고 하는 충동이에요. 이드. 그죠? 근데 에고는 뭐예요? 근데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돼.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뭐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아니면 내가 이걸 했을 때 뭔가 책임이라는 게 따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에고가 중재를 하고, 슈퍼에고라는 건 바로 도덕적, 그리고 양심, 이런 걸 얘기합니다. 윤리적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슈퍼에고예요. 그래서 이드가 에고와 또 싸우고, 에고와 슈퍼에고가 있는데, 이드와 슈퍼에고의 싸움이 가장 큰 갈등이고, 그거를 에고가 주로 중지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 슈퍼에고에서는 도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게 되고, 이드라는 거는 아주 아주 본능적 충동을 강조하고 있고, 에고는 현실 세계에 충실한 자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요소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짓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드가 강한 사람은 굉장히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슈퍼에고가 강한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고는 어느 정도 중간적인 이 두 가지의 타협점을 잘 찾는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프로이트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과 그 행동 사이의 기제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적 동기에서 보통 이제 우리 인간이 무의식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주로 무의식은 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성적인 환상과 욕구를 주제로 표현하는 광고가 바로 무의식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전에 이제 레저라는 자동차의 초창기 광고에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자동차 광고인데 또 여성의 좀 관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이 보게 되면 그 보는 그 장면에서 뭔가 성과 관련된 요소를 느끼게 하는 거죠. 지각하게 함으로써 그런 충동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광고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성적 소구 광고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노골적인 섹스 어필 광고 형태였다. 소고 광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여성의 육체를 노출시킨 건강음료 광고예요. 건강음료인데 여성의 그 노출된 육체가 강조가 되고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국내외 광고들이 다 이런 섹스 어필 광고, 성적 소구 광고를 많이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 광고윤리 심의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의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못합니다. 근데 서양의 경우는 좀 더 노골적인 광고들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유명한 남성 모델을 통한 엠프리오 알마니에서 광고를 한 거예요. 베르사체 언더웨어. 이것도 굉장히 영화 박지, 영화 광고인데 성적인 그런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성적 소구 광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제가 그 광고 CF 이런 장면들의 예를 이 수업 자료에 좀 오래전 자료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가지고 좀 최근의 예를 가지고 좀 예를 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업 자료에 최근의 자료를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고 자료는 사실은 다 저작권이 있고 그 광고주에 의해서 사실은 다 그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강의 자료에다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제가 만약에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한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그런 광고를 CF를 통해서 보여드린다 하면 그건 보고 지나가니까 물론 그것도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강의 자료에다가 제가 최근 광고를 넣으면 그건 제가 불법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왜 자꾸 옛날 것만 자료를 활용하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리포트에는 쓰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리포트를 내고 제가 그건 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강의 자료는 오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그걸 갖다가 만약에 노출시켜서 그렇게 되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욕구 이론엔 이제
또 대표적인 욕구 이론이 바로 이 마슬로우라는 동기 이론의 대가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마슬로우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너무나 많이 들어봤고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동기 이론의 학자죠. 이 매슬로우의 이론이 참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고, 매슬로우가 동기 이 이론을 욕구 위계 이론을 발표한 이후에 많은 다른 학자들이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 굉장히 대단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이런 위계적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욕구들을 순차적으로 충족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낮은 욕구에서부터 높은 욕구로, 저차원의 욕구에서 고차원적인 욕구로 충족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욕구는 위계에 따라 변하게 된다. 아주 되게 단순해 보이고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 당연한 얘기 같은 게, 우리가 지금 보면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인간이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면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면 자존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자존의 욕구를 또 충족시키고 나면 자기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욕구 위계론이라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이론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인간들이 만약에 욕구를 다 동일하게 충족시킨다면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굳이 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생리적 욕구는 가장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충족시키지만, 안전의 욕구는 또 그거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충족을 시키고요. 사회적 욕구 역시 그거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충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것은 아마 우리 인간들 중에서 아주 소수의 인물들만 욕구를 충족시키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욕구 위계에 따라서 그 어떤 지역의 어떤 국가의 국민들이 어느 욕구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가 그 사회의, 그 국가의,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먹고 사는 게 가장 힘든 나라는 생리적 욕구에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정말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급급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욕구의 위계의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잘 알 수 있고 너무나 친숙한 내용이에요. 생존 욕구라는 건 우리 인간이 기본적인 생존에 관련된, 먹고 마시고, 그죠? 성과 관련된 그런 욕구고요. 안전의 욕구는 뭐래요? 확실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내가 나중에 그 미래를 대비해서 들어오는 보험 같은 것도, 그 다음에 아니면 주거, 그죠? 내가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건 안전한 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주거 관련된 거, 그다음 보험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안전 욕구에 해당되는 거고, 사회적 욕구라는 건 타인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원하는 욕구입니다. 이거는 대인 관계에서 사회적 생활, 그죠? 우리는 무슨 동호회에도 들어가고 싶고, 여러분들도 학교에 오면 학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다양한 동호회 활동도 하고, 또 서로 그런 취향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공모전 준비도 하고 그렇잖아요. 서로 비슷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유대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보다 나중에 사회로 진출하면 더 다양한 이런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살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 존중이나 타인의 존경을 받으려는 욕구는 뭐예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대표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리더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자존의 욕구입니다. 근데 그거는 또 역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소수만 또 충족시키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반에서 반장, 유독 반장을 막 하고 싶어 하는 학생. 그게 이제 나중에 크면 사실은 또 다른 형태로 발전되죠. 그죠? 그래서 뭐 무슨 동호회에서 커뮤니티에서 내가 리더가 되고 싶은 거. 그리고 좀 더 큰 욕구라면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그것도 역시 국민들의 대표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죠? 뭐 좀 더 크다면 국가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런다면 아주 강한 자존의 욕구가 발동되는 거겠죠. 지금 한참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을 내년 3월 달에 또 투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이 막 난립하고 있어요. 뭐 내년에 3월에 또 누가 우리 국가의 대통령이 될지는 지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가장 최상의 욕구라는 것은 스스로 완성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위 그 밑에 있는 모든 욕구들을 다 충족시킨 사람들이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구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겠죠. 이 자기 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산 사람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없나요? 지금 생존한 인물 중에도 또 그 세상을 떠난 역사적인 인물 중에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뭐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겠어요? 빌 게이츠겠죠. 이미 재산은 세계 최고의 부자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까지 영임했고, 그죠? 밑에 있는 욕구들은 다 충족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뭘 해요? 마이크로 그 세계 복지재단을 하고 있잖아요. 빌 게이츠 재단, 그죠? 세계 그런 그 여러 기구들하고 자선 재단을 만들어서 빌 게이츠 재단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아동들이나 아픈 아동들, 그런 아동들을 구제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 실현의 욕구까지도 충족시키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메슬로우가 이 욕구 위계설을 주장한 내용은 바로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충분히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욕구 위계설을 이제 적용한 사례들을 쭉 보여드리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된 욕구의 정수기, 그죠? 뭐 요즘 정수기는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지금. 근데 이제 이 웰스 정수기가 이런 광고를 해서 인간의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걸 또 강조한 그런 광고에 해당되는 거고요. 안전의 욕구. 아까 제가 그랬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확실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죠? 내가 암에 걸리면 뭔가 그런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A 보험. 요새 또 이런 보험 광고도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욕구. 뭐 사회적 욕구를 또 그 연결시킨 광고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국민카드의 청춘대로라는 광고가 바로 청년 소비자를 어떤 사회적인 활동 속에 소속감과 동질감을 유발시켜서 자기 고객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광고죠. 뭐 기아 소렌토, 남자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자존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이것도 자존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광고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죠? 뭐 소렌토뿐만이 아니라 이건 이제 초창기 광고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런 광고는 안 하죠. 소렌토 광고는 안 하는데 이런 그런 그 소렌토가 이런 자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광고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초창기에 이제 주로 이런 광고를 시작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 사회적 광고 같은 경우는 뭐 그랜저가 그런 광고 많이 했죠. 성공한 기업, 뭐 어머니 시골 어머니를 찾아가니까 그런 광고들도 어떤 이런 사회적 광고, 사회적 욕구, 자존의 욕구 이런 것들을 이제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광고라고 볼 수 있죠. 카스,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실현의 욕구라고 해서 어떤 최상의 욕구를 얘기한 건데 완성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는 욕구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말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뭔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패기 있는 젊은이들의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맥주와 자아실현 욕구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욕구 위계설을 적용한 그런 광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위계설 설명드리면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욕구와 마케팅 전략을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기초적인 욕구가 지배하는 사회라면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굉장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가격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된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만큼 소득 수준이 낮은,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있는, 그리고 안전의 욕구도 확실하게 보장이 안 돼 있는 그런 사회니까 이런 기초적인 욕구에 머물러 있는 사회라면 가격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가 지배하는 사회. 그러면 이게 사회적 욕구라는 것은 이제 소속 및 애정의 욕구죠. 많은 그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고 거기서 사랑받고 싶어하고 타인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지배적인 사회라고 한다면 대리학습이나 모델링, 증거 집단이 중요하겠죠. 증거 집단이라는 게 뭐예요? 레퍼런스 그룹이라고 해갖고 내가 저렇게 되고 싶은 집단을 증거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유명 인사, 뭐 영화 배우 이런 모델들을 등장시키는 그런 광고예요. 모델링 마케팅 전략.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많은 그 제품 광고에 뭐 유명 탑 연기자, 뭐 배우, 탤런트, 가수,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모델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그 사회적 욕구에 많이 머물러 있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욕구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소득 수준을 단순히 수치로 얘기를 해서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소득 수준은 넘었을지 모르지만 그 전반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욕구 수준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선진국까지는 못 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욕구가 지배하는 사회. 자아 욕구가 지배하는 사회. 이 자아 욕구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사회적 신문과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예술 문화적 강화, 웰빙 마케팅 전략이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여기에는 해당되죠. 그래서 이 자아 실현의 욕구, 자존의 욕구, 특히 이 자존의 욕구가 더 많겠죠. 자존의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보다는.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명예를 상징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도 꽤 많이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동기이론의 가장 우리 소비자 심리학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이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인 관점과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에 관련된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동기이론에서 이 동기조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 동기조사가 겉으로 표출된 행동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동기를 알아내는 방법이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 충동과 욕구의 발견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방법들을 사실은 사용해 왔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개별 심층 면접, 1대1로 인덱스 인터뷰하는 것과 집단 면접,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사용해서 심층 집단 면접을 하는 걸 통해서 이런 무의식적인 욕구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의식적인 답변, 질문에 의한 의식적인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무의식적인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은 무의식적인 걸 자기가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막 무슨 충동이 일어나고 그런 욕구가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만 알 수 있지, 뭐 물어본다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내가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이런 관찰이라는 방법이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observation, 관찰. 직접 소비자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물론 그 CCTV는 백화점 매장이나 뭐 일반 매장에 가면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그걸 통해서도 관찰할 수 있지만, 이제 직접 사람이 한 장소에 가서 그 안에 매장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고르고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죠. 또는 길거리에서 관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카메라에 담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관찰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찰이 오히려 더 리얼한 그런 어떤 소비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물론 그거는 이제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전문가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비자의 마음속에 있는 충동이나 욕구를 끄집어내기 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FGI도 진행하고 이런 관찰 방법에 대한 해석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실제 조사회사에서. 이런 충동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충동을 정확하게 파악해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동기 유발 요인은 우선 내부적인 상태, 생리적 활성화예요. 상태가 달라짐으로써 느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내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을 충족시킨다. 목이 마르면, 그죠? 갈증이 일어난다는 건 바로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균형 상태를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물을 마시거나 음료를 찾고 마시게 되면 그 수분 상태가, 균형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는 동질 정체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몸의 내부적인 그런 호르몬 상태도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 어디선가 불균형이 생기면 또 내 몸에 이상 징후를 또 알려주는 그런 기제가 우리 몸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리적 활성화라는 건 바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죠. 인지적인 유발이라는 건 느낌이나 지각, 기대, 태도, 신념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누군가의 어떤 사용하는 제품을 보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의 차이가 나면
아, 저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죠? 그게 앞에서 얘기한 실제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그 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 태도, 신념 등이 작동해서 동기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뭐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인지부조화 이론, 페스팅거가 얘기한 인지부조화 이론, 그 다음에 제품 설계 및 디자인에 적용하는 여러 가지 기능적, 미적, 정서적, 사회적, 상황적, 호기심, 그런 것들이 다 동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뭔가 아름다운 것을 자꾸 추구하고, 그 다음에 기능적이고 사회적인 거, 상황적인 호기심, 이런 것들이 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 유발되는 것들이죠. 그죠? 그게 인지적인 유발이라고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환경적인 자극으로 우리는 오감을 다 갖고 있잖아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에 의한 자극 동기 유발. 이런 건 뭐 가장 기본적인 동기 유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침에 밥을 안 먹고 막 학교에 늦어서 막 이제 학교에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 그 골목 앞에 있는 베이커리에서 빵 냄새가 살살 나와요. 그 빵 굽는 냄새가. 그 냄새를 맡으면 막 미치는 거죠. 뭐 지금 배도 고픈데 거기다가 막 빵 굽는 그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까지 맡으면 그 내 후각은 내가 배고프다는 상태를 더욱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면서 자꾸 나를 유혹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감각을 통한 동기 유발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뒤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